2주 진단서와 도주 운전죄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지고 충돌 유형과 사고 현장 상태 등 사고 경황을 고려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운전자 포함한 동승자들의 부상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와는 달리 누가 보더라도 부딪힌 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거나 표면이 약간 벗겨지거나 경미한 접촉으로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거나 하는 등의 경미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현장 도로에서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기껏해야 목이 약간 뻐근한 정도로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멀쩡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자칭 피해자는 사건화가 되면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특가법상 도주 운전죄의 혐의가 더 씌워지면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소 4년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4. 그러므로 2주 진단서로 인해 법적으로 공공에 처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운전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5. 대법원 2000년 2월 25일 선고 99도 3910 판결의 요지를 보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생명, 신체에 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또한 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 15018 판결의 요지에 의하면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미 상해나 무상해에도 불구하고 감정 싸움이나 가 피해의 불분명 상태에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진단서 제출로 궁지에 몰린 분들은 다음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된 내용을 정리 선별하면 도주운전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경미 접촉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3.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거나 진단서 발급되었으나 치료 사실 없는 경우. 4. 인적 피해 없고 대물 경미한 사고에서 합의 시도 중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다음날 진단서 제출한 경우. 5. 경미 피해로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연락처 교환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 후 현장에서 부상 사실 언급 없었는데 잘잘못 따지면서 또는 합의 협상 중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7.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8. 사고 운전자가 부상에 의한 후송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9. 사고 후 현장 조치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 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1.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잃어버린 경우. 12.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13. 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14.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주고 보호자와 사후 처리하기로 한 경우. 15.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1. 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한결같이 후미 추돌에 의한 속도 변화,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10km 이하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시속 15km에서는 발생 빈도가 적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속도 변화 또는 유효 충돌 속도란 충돌 속도가 아니라 충돌에 의한 변화 속도 또는 충돌에 기여한 속도를 말한다. 2. 예를 들어 B 차량을 시속 30km로 추돌한 A 차량이 추돌 후 시속 15km가 되었다면 A 차량의 속도 변화, 유효 충돌 속도는 시속 15km이다. 그러므로 충돌한 두 차량의 중량이 2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충돌 속도는 대체로 유효 충돌 속도의 최소 1.5배 이상에서 2.5배 정도로 보면 된다. 3. 또한 충돌 직전 직후의 속도 변화를 충격가 속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상해 발생의 한계치에 대하여 충돌 시험에 위한 연구자들의 시험 결과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좌측표를 보면 경추염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에만 장벽 충돌 속도,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15km일 때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시속 20km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흉부탑 악상은 대체로 유효 충돌 속도 시속 25k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요추염자는 유효 충돌 속도 시속 35km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4. 동경도립대학 민법, 교통법 교수 노무라 요시히로는 수많은 사건 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고와 피해자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참작해야 할 요소로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1. 피해자의 증상에 타각적 소견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각 증상, 호소 뿐인지. 2. 운동력 확상이 추정치인 충격가 속도, 전후굴 각도, 부하 토크, 추돌 계수 등의 수치를 고려하는데 충격 지점에서의 수치나 힘의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피해자의 입통원 태도에 있어 무단으로 외박할 때가 많았는가. 또한 입통원 기간이 상당히 길지는 않았는가. 4. 사고 직전에 몇 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했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없었는가. 5. 이전의 사고에 의한 잔존 후유 증상은 있는가. 6. 다른 원인, 요인, 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7. 승차 중 자세는 어떤가. 충돌을 예견하여 신체의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었는가. 8. 피해자의 연령, 체질은 어떤가. 9. 동일 사고에서 다른 동승자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가. 10. 피해자 주장의 증상은 사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병했는가. 5. 따라서 충돌 유형,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최종 정지 위치 및 이동거리 등 사고 현장 상태 등에 대한 공학 감정이 필요하다. 6. 블랙박스 및 CCTV 등 동영상 증거 자료가 충분한 요즈음에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운동력 확상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영상 판독에 위한 분석과 해석은 정밀도가 높아 사고의 충격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 여부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사항은 당사자에게 큰 관심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